안녕하세요, 샬리브라입니다. 어저께 급작스럽게 가격이 막 출렁출렁 걸어가지고 많은 분들은 아마 되게 많이 놀라셨을 거고, 특히나 요 근래 가상자산 시장에 이제 투자를 진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아마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이거 사기판 아니야? 막 이렇게 그럴 정도로. 근데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뭐 항상 있었던 일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이제 저같이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가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뭐 한 달 반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13,000불까지 갈 거야, 14,000불까지 갈 거야, 이렇게 쭉 가서 20,000불까지 갈 거야. 특히나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어저께 막 상승을 계속 하니까 또다시 2017년 장세를 보시면서 4,700원이 갈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실제로 현재 나와 있는 어떤 그 캔들은 오른쪽에 있는 거라는 거죠. 왼쪽에 있는 건 우리가 바라는 희망상,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건 현실 세계. 그래서 어저께 급브레이크를 몇 번 밟으면서 사실은 지금 조정 장세에 있는데, 실망하시거나 뭐 그렇다고 과대한 희망의 로를 바로 돌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 이번 영상에서는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지금 그림자 금융 세력들, 금융 카르텔들이 어떤 인프라를 통해서 왜 지금 이 가상자산 시장을 만들고 있나에 관해서 아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많이 깊이 하면서 자료 조사를 하면서 저도 이제 배워가는 관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는데, 저도 이제 보고 느낀 것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보세요. 자, 어저께 이제 조시 라거가, 자, 보시면 이더리움은 400달러, 그리고 비트코인은 12,000달러의 강력한 저항선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확히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차트를 잘 보시는 거, 스탠다드하게 잘 보시는 것도 맞는데, 이분 말고 대부분의 분들도 아마 예측하셨던 부분이 이 정도 언저리를 예측하셨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410달러,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2,050달러인가? 100달러인가? 100달러 못 가서 하여튼 그 정도 맞고 급작스럽게 이제 급조정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번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반기, 그러니까 4쿼터 들어가서 이제 이더리움 2.0이 사실은 비트코인 반감기보다 사실은 더 큰 화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앞으로도 36번이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은 포우에서 포스로 진행해서 넘어가는 게 이더리움 탄생에 단 한 번밖에 없다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쨌건 그래서 이거 갖다 그림자 금융 세력들은 앞으로도 이제 공기놀이를 계속 할 거고, 유동성 장세를 주입을 이더리움 위주로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이 기축이라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건 그렇게 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한 가지 XRP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XRP가 잘 갔어요. 저도 이제 흐뭇한 얼굴로 어저께 보고 있었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계속 이제 안 가다가 이제 가니까. 근데 단 중요한 건 저는 이게 키 맞춤했다고 생각하거든요. XRP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른 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저께 이제 XRP가 올라가니까 배 아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간과하는 건 뭐냐면, XRP가 가만히 있을 때, XRP가 저점에 계속 횡보하고 하락할 때 다른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부 코인들 같은 경우는 100% 넘게 상승한 것도 되게 많아요. 그것들이 조정 장세에 들어가서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맞지만, XRP는 키 맞춤 해야 될 구간에 키 맞춤 한 거라고 보시면 된다. 저는 사실은 XRP가 키 맞춤 진짜 하려면 400원 정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400원 이상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타코인에 비하면. 한 가지 실례를 들면, 체인링크하고 작년에 어느 순간까지 체인링크하고 XRP하고 가격이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 체인링크가 얼마예요? 거의 9천 몇백 원이잖아요. 거의 1만 원 가까이 가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열 손가락 깨물어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제가 표현을 항상 쓰는데, 뭐 체인링크가 이만큼 가면 이 코인도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키 맞춤을 더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가지고 있고, 어저께 우리가 계속 생각했었던 거 어떤 거였냐면, 사실은 이런 거죠. 도파민이 막 분출되고 시세는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뭐 어떤 사람은 몇 억씩 늘어난 사람도 있을 거고, 몇 천만 원에서 몇 백만 원 늘어난 사람도 있을 거고, 몇십만 원 늘어난 사람도 있을 거고, 도파민이 막 늘어나면서 기분이 붕 뜨는 느낌. 마약왕에 나오잖아요. 그 마약 맞으면 도파민 막 분출돼가지고 사람이 막 흥분해가지고 해롱해롱 거리는 거, 막 구름 위에 붕붕 뜨는 기분을 느끼는 것 같이 그랬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장세가 막 연출되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추매를 하면 안 되는데 추매를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나 추매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돈을 버니까 대출 땡겨서 빨리 돈을 넣어야 돼. 아니면 더 많이 시세가 상승해가지고 나는 이 버스를 놓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제가 어저께 지나가는 얘기로 세력들이 급정거를 한다기보다 브레이크를 몇 번 밟아줬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다행히 그렇게 해줬어요. 어저께 만약에 세력들이 이 버스가 진행되는데, 이 차가 진행되는데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직관적으로 이 버스가 막 굴러가지고 여기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다 사망할 정도, 그리고 이 시장에, 가상자산 시장에 지금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갈 정도까지 심리적으로 패닉 상태가 올 수 있는 지경까지 올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세적으로 봤을 때 아마 뭐 8,000달러? 9,000달러 초반? 8,000달러 초반까지 한 번에 떨어졌으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들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키포인이 뭐냐면, 여기 FATF, 국제자금세탁 방지 기구죠. 근데 여기서 보면 메인 홈페이지인데 키 퍼블리케이션스라고 여기 써 있는데, 버추얼 에셋이란 의제가 가장 윗부분에 상주돼 있어요. 여기 보면 가상자산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이. 자, 보세요. 기존에는 우리가 항상 썼던 말이 크립토 커런시라는 말을 주시해서 항상 썼거든요. 말 그대로 암호화폐예요. 암호화폐란 말을 계속 썼어요. 근데 암호화폐다. 근데 우리가 돈을 사고 팔고 돈을 어디다 넣고 빼고 하는데 거기다가 세금을 붙일 수 있나요? 세금을 붙이지 못해요. FATF에서 가상자산이라는 표현을, 버추얼 에셋이라는 표현을 어느 순간부터 쓰기 시작을 했는데, 자, 보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자, 우리가 지금 현재 FED에서 진행하고 있는 양적 완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양적 완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지금 이제 현재 페이퍼머니를 찍어내고 있죠.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이에요. 가상자산이라고 지금 이게 FATF에서는 그렇게 규정돼서 얘기를 하는데, 전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금 보고 있냐면, 자산이기도 하고 화폐이기도 하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차세대 양적 완화 도구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 개인적 판단일지는 모르겠지만 제 느낌상 지금 현재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0월 달에 FATF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것도 규정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규정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벽을 허물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현금과 가상자산에 관해서 지금 보면 벽을 허물겠다. 스테이블 코인을 결정적으로 커런시로 만약에 인정한다면 결국 이 여파가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왜 그런, 지금 현재 양적 완화가 거의 한계에 봉착했다, 이런 거에 관해서 우리가 뉘앙스를 받을 수 있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2020년 3월 23일 날부터 FED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QE 3까지 진행했다, 4, 5, 6, 7, 8, 9, 10까지 진행됐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쨌든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표현을 썼을 때부터 연준의 어떤 그 화폐 발행, 어떤 그 통화 시스템은 고장났다고 보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연준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 한다. 자, 한국은행은 어때요? 한국은행은 기축통화국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닌데도 무제한 양적 완화를 진행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실제로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 어느 순간이 되면 SOC,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진행해서 아마 토목공사나 아니면 교량건설, KTX 관련해서 부동산 붐업을 다시 한번 아마 일으킬 거라고 저희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런 여파가 한국은행 그리고 FED에서 그렇게 실시한 게 전 세계 은행으로 가고, 지금 마이너스 금리 거의 기조까지 거의 다 내려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정책이 그렇게 되고 있고, 이 도미노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제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 그럼 마이너스 금리 쪽으로 간다. 0% 금리까지 간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어떤 그 값어치는 어떻게 될까요? 금값이 오르고 있는데 그게 그냥 어떤 비상사태를 뜻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기존에 없었던 일이라는 거죠. 예전에 금값이 올라갔을 때 그때 정보 이상을 지금 넘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많이 생각을 하는 건 과연 가상자산일까 아니면 금은 시장을 부추길까? 가상자산 시장이라고 저는 이제
그 다음 결론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생각한 게, 미국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금은을 팔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스토어에서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를 받고 금은을 지금 팔고 있대요. 그 의미를 뜻하는 게 과연 뭘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세한 걸 디테일하게 또다시 이제 다뤄드릴 거고, 자 보시면 중앙은행에서 여기 보시면 양적 완화를 아무리 지속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1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가만히 보면 통화 승수 비율은 지속적으로 꺼지고 있어요.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통화 승수인데 이게 화폐를 찍어냈는데 화폐가 돌지 않는 비율을 뜻하는 거거든요. 2008년도부터 2008년도에 26.95예요. 근데 이게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돈이 돌지 않고 있는 비율이에요. 이게 2019년 2분기거든요. 2020년 들어서는 15.79가 아마 더 하락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돌지 않으면 과연 돈의 값어치가 있을까요?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가장 큰 부작용은 무엇인가? 여기 양극화 심화, 대량 실업, 인간의 효용가치 하락, 기계의 인간 지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4차 산업이 도래하기 바로 직전인데, 산업이 지금 기간 산업이, 전통 산업이 꺼지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 산업이 창궐하고 있는데, 코로나라는 명분을 거기다 붙여서 양극화 심화되고 있고 대량 실업이 벌어지고 있는 게 코로나 사태 때문이라고 국가들에서는 장려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람들 눈과 귀를 가리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한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차피 벌어질 일들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3차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데 코로나 명분을 그냥 거기다 씌웠을 뿐이고, 정규직도 감소하고 있고 비정규직은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는 현재 추세예요.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기사나 매스미디어사에서는 무슨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경기가 얼어붙고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한 미국에서는 고용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조차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은 어쩔까요? 동남아 가면 어쩔까요? 자 보시면 어떤 일이 있냐, 올 한 해 미국에서는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계속 유지됐을 일자리가 800만 개가 사라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라고 여기 표현을 썼는데, 여기도 보세요. 코로나라는 명분을 여기다 붙여놨어. 그러면 정부는 어차피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축소되는 거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코로나라는 명분을 붙이면서 스리슬쩍 그냥 넘기는 거죠. 우리는 잘못이 없어. 우리는 돈을 찍어서 지금 경제를 보호하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고 기존 경제의 어떤 그 서큘레이션을 돌게 하는 거에 관해서 지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린 노력하고 있어. 경제가 꺼지면 그거는 다 코로나 탓이야 라고 할 수 있는 핑계거리를 삼을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제적 타격이 큰 이유는 요즘의 산업들이 과거와는 달리 대부분 서비스 업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서비스라는 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경기의 변동에 따라서 부침이 더 심하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1%, 1차 산업을 합해도 2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는 서비스 산업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특히나 이제 G7에 있는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제조업 비중보다 이런 서비스 산업이 되게 커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명분으로 하든 뭐가 됐든 4차 산업이 도래하면서 직업을 잃든 어쨌든 실업자가 되면 사회 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인구 감소가 오는 거, 그리고 온라인몰이 창궐하면서 플랫폼 산업이 부상하면서 자연스러운 대량 해고 시대였다는 거죠. 여기서 그냥 코로나의 명분을 씌웠고 핑계를 댈 뿐이지. 자, 여기 보시면 전국민 고용보험 당첨권 주요 발언 여기 나와 있는데 2018년부터 그런 얘기들이 사실상 있었어요. 2015년, 2000년도 5월 1일부터 2일, 4일 동안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전국민 고용보험, 포스트 코로나 과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고용보험이라는 얘기를 앞에다 붙이는데 사실은 어느 쪽으로 몰고 가고 있냐면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자리 잃었죠. 명분을 거기다 핑계를 거기다 붙이지만 재난기본소득제라는 거에 관해서 어느 순간
입법화하기 위해서 반대와 찬성의 여론몰이를 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쥐꼬리만큼 주긴 해. 일단 재난기본소득제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마 다 각자 본인 통장에 아마 돈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 재난기본소득제가 더 나아가면 어떤 거로 되냐면 기본소득제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국가에서는 전체적인 거시적인 플랜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거. 통화 시스템의 위기에 관해서도 알고 있고 인구 감소에 관해서도 알고 있고 3차에서 4차 혁명으로 넘어가면서 서비스업이 극대화되게 감소하기 시작하면 대량 해고 실업 사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에 관해서 모든 거에 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전 세계 정부가 다 마찬가지로. 자, 미국에서 지금도 표면적으로 보여듯이 Q2, 4, 5, 6, 뭐 7, 10까지 진행했는지 뭐 20까지 진행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이 윤정기가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윤정기가 거의 한계에 다 달았다고 보시면 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통화 승수율이 아마 지속적으로 요 근래 들어서는 꺼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분이 이메일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 거기 살고 있는 친구가 없어가지고 현재는 지금 현재 이제 문 닫는 가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리고 제한적으로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되게 많다고 전 이제 얘기 들었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돈이 안 돌 수밖에 없죠. 근데 자 보세요. 제가 가상자산 어떤 그 시장에 관해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뉴욕 연방준비은행 이사가 여기 멤버로 들어가 있어요. 또 여기 이사진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통화 시스템하고 관련되어 있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이사가 왜 가상자산 VC에 거대 자본 세력에 개입되어 있는 거기에 이사로 들어가 있을까요? 이 글렌 허친슨이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이게 우연인가요? 그리고 또 하나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이사 및 통화감독청 부청장에 임명됐다. 자 여기 보세요.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이사가 미 통화감독청의 부청장에 임명됐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코인베이스를 유심히 봐야 된다. 미국 정부하고 개입이 돼 있다. DCG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이사 브라이언 브룩스가 미국 통화감독청의 부청장에 임명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문우신 장관이 재무장관이시잖아요. 공식 성명을 통해서 브룩스 신임 부청장과 함께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웬 어떤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이사가 왜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거기에 들어가나요? 거기에 관여할 필요가 있을까요? 더 웃긴 건 뭐냐면 브룩스를 비롯해서 코인베이스 출신 인사들이 정부기관에 입성해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정책 수립을 이끌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분 말고 브룩스 이분 말고 다른 분들 몇 분도 제가 알기로는 미국 정부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코인베이스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을 중시했던 거고 코인베이스에 관해서 항상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거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이사가 들어가 있다. 코인베이스 보시면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자문가가 미국 통화감독청의 부청장으로 임명이 됐다. 자, 이걸 가만히 보시면 대충 답이 나오지 않나요? 정확한 정답을 여러분들이 이미 센스 있는 분은 찾으셨을 것 같고 베리 실버트가 자 시세적인 관점에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간단하게 베리 실버트가 예전에 12,000달러 가기 전에 1,500달러를 한번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실제로 12,000달러 근방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가 딱 지나서 13,900달러를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갈지 올해 안에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다. 근데 중요한 건 1,500달러가 가면 12,000달러 갈 수 있어. 12,000달러를 넘으면 14,000달러까지 갈 수 있어. 근데 13,900달러라는 표현을 여기 썼잖아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그래서 14,000달러를 넘으면 2만 달러가 뚫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냐면 올해는 아마 여기가 마지 노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더리움 2.0을 위시로 해서 아마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아마 이더리움 위주로 알트코인 시장을 올해 하반기장은 아마 끌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내년 어느 순간이 들어가면 비트코인을 왕창 끌어올리든가. 그래서 어쨌건 비트코인을 중간중간 잘 챙기시고 일단은 중요한 건, 그리고 베리 실버트가 또다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베리 실버트가 어떤 특정 코인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잘 안 해요. 사실은 시세적인 거는 이게 간간히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캐시랑 젠 호라이젠에 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시세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당연하다는 거죠. 가상자산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고 하다 보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중요시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베리 실버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암호자산 시장에 좀 오래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프라이버시 코인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포트폴리오에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FATF에서 공고안을 내려서 이 코인을 사라지게 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아직까지도 있지만,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뭐 DCG 그룹이 이런 데가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JP 모건이 처음에 손을 댔다니까요, 지캐시에.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재미니 거래소 그리고 코인베이스 여기 상장돼 있는 코인들을 위시해서 잘 보셔라 라고 이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보이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가 있는 코인들 잘 보셔라.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렸는지 아마 지금은 이해하실 거라고 이제 생각 드리고, 자 이제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 관해서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쿠팡을 저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쿠팡이 밤에 시키면 아침에 새벽에 문 앞에 갖다 놔. 근데 더 웃긴 건 요즘 들어서는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오전에 시키면 오후에 집 앞에 문 앞에 갖다 놔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마트들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거대한 마켓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를 그냥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신 자영업들은 어떠한 피해를 볼까요? 더 여기서 시간이 흘러가면 이게 여기서 물건 배달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분명히 향후에 플랫폼을 위시해서 뭐 음식 배달도 지금 하려고 쿠팡 이츠를 통해서 그것도 하고, 더 나아가면 아마 서비스도 카카오에서 각종 서비스도 진행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쿠팡이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님이 투자하신 걸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자 2009년도에 보스턴 다이내믹사에서 아틀라스라는 로봇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2019년에 나온 결과는 지금 이래요. 로봇가 막 경사도 올라가는 장애물을 막 뛰어넘어. 그러면 이게 10년 지났을 때 지금 로봇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앞으로 10년이 지나서 2029년에는 이 로봇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현실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 시일 내가 우리가 향후 사는 시대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표면적으로 딱 표준이 뭐냐면 게임 산업하고 가상자산 시장하고 시너지가 극대화될 거다. VR 산업 뭐 이런 거, 마나코인, 디센트럴랜드 이런 거하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넥슨이 코빗이나 비트스탬프를 매입해서 지금 보유하고 운영하는 게 그냥 이게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소프트뱅크 벤처스에서 넥슨의 대부분의 어떤 그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그냥 지나간 단기적으로 그냥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저는 그랬다고 이제 생각 안 하고, 또다시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거대한 어떤 그 자본이 몰려올 거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DCG나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뭐 이런 거, 코인베이스 이런 거 말씀드린 건 서양 세력에 관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동양 세력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지안이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닷컴을 런칭할 거를 준비하고 있다. 조인디에 이 기사가 나왔어요. 비트닷컴이라는 게 한 번 더 찍고 넘어갈게요. 이게 되게 중요하게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8월 3일에 비트코인 USD 무기환 스왑 상품을 출시할 거고, 8월 17일 날 비트코인 옵션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라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그리고 여기 투자된 데는 스탠다드 크립토, IDG 캐피탈, 라이트 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폴리체인, 드라곤 플라이 캐피탈, 패러다임 등과 같은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대 자산 운용사예요. 벤처 캐피탈 뭐 이런 쪽에서. 근데 어쨌건 아시아의 어떤 그 금융 허브가 지금 현재는 홍콩에서 사실은 싱가포르로 이전된 게 2년 전부터 사실은 많이 자본이 움직였었거든요. 실제로 비트닷컴에 들어가면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가입을 하게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근데 옵션이나 상품 출시 거래 위주로 지금 돌린다고 하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세 분출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엔트 파이낸셜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유니콘 기업, 그러니까 뭐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보다 사실은 이들이 움직이는 어떤 그 자금이 더 커졌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아마 조사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도 지금 보면 비트닷컴이 싱가포르에 오픈하잖아요. 안트 파이낸셜이 싱가포르에 있어요. 상주에 있어요. 가상자산 시장의 중국 자본 입성이 핵심 인프라가 지금 구축되고 있다라고 저는 비트닷컴에 표현을 할게요. 안트 파이낸셜에 있는 많은 자금이 만약에 비트닷컴을 통해서 움직인다. 그럼 어떤 일이 향후에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인프라가 핏줄이 하나하나 연결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지, 여기서 야 나는 어저께 막 올라갔다가 시세가 좀 떨어졌으니까 막 이렇게 우울해하시고 이럴 필요가 없고, 하나하나 USDC를 통해서 골드만삭스는 서클사를 통해서 DCG 그룹의 자본 주입을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보시다 보면 이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유동성 공급을 하기 위한 포문을 하나하나 여신다고 보시면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준비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뭐 어느 시점 가서 어떻게 올릴지 그거는 제가 뭐 어저께 밤에 보고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이번 영상에선 좀 약간 거시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조정이 설상 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비트코인을 베리 실버트가 어느 정도 선까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더리움이 됐던 비트코인 캐시가 됐던 리플 코인 됐건 뭐 일정 수준 이상, 2배 이상의 어떤 그 정도까지는 올해는 가지 않을까. 특히나 FATF에서 자산이라는 어떤 그 규제를 지금 그런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자산이기 때문에 과거같이 뭐 2017년에 급등했다가 급락해서 폭삭 꼬꾸라지는 이런 장세는 앞으로 점점 희미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그냥 천천히 가더라도 그냥 즐기시면 되지 이 시장을 떠나실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금 확보의 중요성을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번에 깨달으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지 말자라고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되세요. 비트닷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8월달 중순에 그것도 되게 궁금하네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